1991 년 7월의 서울은 낮부터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종로구 인사동 골목은 장막 끝자락 특유의 눅눅한 열기와 오래된 목재 냄새, 비에 젖은 흙먼지와 칠 냄새가 뒤엉켜 조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목 안쪽이 천천히 코팅되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다. 낮에는 관광객과 손님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길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표정이 달라졌다.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가게 문을 닫는 소리와 소의 셔터가 내려오는 마찰음이 골목의 끝과 끝을 잇는 동안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유리장 안도자기에 희미한 윤기와 벽에 기대선 오래된 장식장들의 침묵이었다. 인사동길 안쪽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좁은 골목 끝에 붙어있는 임시 수장고 겸 복원 작업실도 그런 저녁의 일부였다. 한서연은 그날 예정된 작업을 이미 1시간이나 넘겨 붙들고 있었다. 서울민속박물관 보존팀 소속으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지만 인사동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물건들이 품고 있는 시간이 아름답다는 감탄과 그 시간이 정확히 어떤 손들을 거쳐왔는지 알 수 없다는 불쾌한 경계심이 동시에 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특히 그날 들어온 장롱은 처음부터 서연의 마음을 편하게 놔두지 않았다. 키가 사람보다 훨씬 큰 나전칠기 장롱으로 앞면 두 짝문에는 선동자와 선녀로 보이는 인물과 구름, 소나무, 학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검은 오칠 바탕 위에서 자개 조각들이 물비늘처럼 빛을 바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손이 많이 간 작품이었고 세월의 흠집까지 포함해 기묘한 품격이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가 어긋나 있었다. 자기의 광택이 일정해야 할 부분에서 몇몇 조각은 유난히 탁했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무지갯빛이 아니라 뿌연 회백색으로 죽어버렸으며 손톱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자개 특유의 얇고 단단한 울림 대신 마치 말라붙은 뼈판 같은 건조한 떨림이 돌아왔다. 이건 내일 장비 들어오면 현미경으로 보죠. 오늘은 표면 상태만 체크하고 끝내요. 오후에 함께 있던 보조연구원이 그렇게 말하고 퇴근한 뒤에도 서연은 혼자 남아 장롱 앞을 떠나지 못했다. 비가 저녁 들어 더 굵어지면서 작업실 바깥의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고 창틀 틈으로 젖은 바람이 들어와 종이 라벨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장롱 표면의 오칠은 군데군데 들뜨고 갈라져 있었는데 특히 오른쪽 문 아래쪽의 동자무늬 주변에서 박리 현상이 심했다. 서연은 면장갑을 낀 손으로 작은 손전등을 비추며 균열의 방향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5, 7층 아래로 드러난 단면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검은 7층, 붉은 바탕층, 그 아래 접착층, 그리고 얇은 장식재. 문제는 그 장식재 일부가 일반 자개처럼 매끈한 섬유질 광택을 보이지 않고 스펀지처럼 미세한 기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작업대에서 소형 송풍기를 가져와 가장 약한 바람으로 바꾸어 들었다. 습기를 빼면서 박리 범위를 확인하려던 의도였지. 이상한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 들렸을 때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착각에 가까웠다. 바람이 균열 사이를 스칠 때 나는 얇은 휘파람 같은 마찰음, 오래된 창문 틈이나 벽목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소리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그러나 송풍기 노즐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선녀의 옷자락 무늬 아래로 바람을 보내는 순간 그 마찰음은 분명한 높낮이를 갖기 시작했고 길게 새는 한 줄기의 음이 중간에서 떨리며 끊어지더니 마치 누군가 숨을 참다가 훌쩍이는 듯한 간헐적인 울음으로 변했다. 서연의 손목이 반사적으로 멈췄다. 송풍기 스위치를 끄자 소리는 즉시 사라졌다. 작업실 안에는 다시 빗소리와 형광등의 미세한 웅궁거림만 남았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오래 집중해서 귀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피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불쾌함이 목 뒤쪽으로 서늘하게 번지자 그녀는 다시 송풍기를 켰다. 바람 세기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아까 그 지점보다 조금 위, 동자의 얼굴 옆 작은 꽃무늬 쪽으로 노즐을 이동시켰을 때였다. 이번에는 훨씬 짧고 분명하게 사람의 목에서 막 올라오다 눌린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가늘고 쉰 숨이 한번 긁히고 나서 너무 희미해서 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음절 하나가 젖은 공기 속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에엄마. 서연은 송풍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플라스틱 본체가 장롱 밑판을 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고 그녀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다 작업대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혔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에서 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장롱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검은 오칠 위에 박힌 자개와 회백색 조각들이 형광등 아래서 미세하게 번들거렸고 방금 전까지도 장식으로만 보였던 동자의 둥근 얼굴은 이상하게 입을 다문 채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의 옆모습처럼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경비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가락 끝에 땀이 배어 숫자가 미끄러졌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연결되자 그녀는 자신도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창고 2번, 장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처음엔 쥐나 배관 소리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서연이 거의 울먹이며 다시 한번 아이 목소리 같았다고 반복하자 그제야 급히 올라오겠다고 답했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경비원 2명이 손전등과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다. 한 명은 웃으면서 선생님 밤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고 다른 한 명은 장롱 뒤편을 먼저 살피며 쥐똥이나 틈새를 찾았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송풍기를 주워 다시 스위치를 켰다. 자신도 다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설명하려면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아까와 같은 각도와 거리로 노즐을 움직이자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소리만 났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거 봐요. 아무것도" 라고 말끝을 흐리던 순간 장롱문 안쪽 어디선가 아주 가느다란 흐느낌 같은 소리가 뽑혀 나왔다. 짧은 울음이 금속성 떨림과 섞여 두세 번 맴돌더니 바람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 때는 정말로 어린애가 콧물을 삼키며 입 안에서만 웅걸대는 것 같은 음색이 생겼다. 이번에는 경비원도 웃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송풍기와 장롱을 번갈아 보며 얼굴빛을 잃었고 나이 많은 경비원이 욕설을 삼키듯 중얼거리며 바로 경찰에 연락하자고 말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면 더 나쁘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를 조금 넘긴 뒤였다. 비는 약해졌지만 골목에는 아직 물비린내가 짙게 깔려 있었고 셔터 내린 상점들의 금속판이 순찰차 헤드라이트를 받아 축축하게 빛났다.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온 강태진 경위는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툭툭 털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오칠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비에 젖은 사람들의 옷에서 올라오는 습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비릿한 단내 같은 것이 층층이 쌓여 있어 현장 보존 테이프를 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오래된 숨이 남아있는 방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그는 먼저 한서연의 진술을 차분히 듣고 경비원들에게 같은 절차를 반복해 확인한 뒤 문제의 장롱 앞에 서서 손전등 빛을 문짝 전체에 천천히 훑었다. 기술적인 부분은 내일 감식과 보존팀을 더 불러야겠지만 경험상 그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다. 작품은 아름다웠고 그래서 더 불길했다. 사람 손의 집요함이 지나치게 오래 머문 물건에서만 나는 종류의 기운이 있었다. 입고 서류 있습니까?
그가 묻자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클립보드에 꽂힌 인수증과 임시 보관대장을 내밀었다. 강태진은 젖은 손가락을 마른 수건에 한 번 닦고 종이를 넘겼다. 물건명, 크기, 손상 상태, 임시 반입처, 이전 소유처가 적혀 있었고 서류 하단에는 오래전에 폐업 처리된 상호명이 타자로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월백당 골동품점, 윤관석. 세 글자와 상호명이 빗속에서 급하게 실려온 구급차 불빛과 새해 전 인사동 어느 낡은 가게 마루의 옆으로 쓰러져 있던 노인의 회색 얼굴을 기억 속에서 동시에 끌어올렸다. 1988년 가을, 노인 급사로 정리된 사건, 그리고 그 무렵 같은 구역에서 접수되었다가 금방 흐려져 버린 어린 여자아이 실종 신고 하나. 강태진은 대장을 덮지 않고 그대로 장롱을 다시 바라보았다. 형광등 아래에서 선동자 무늬의 작은 얼굴이 빛을 받다가도 금세 어두워졌고 문짝에 갈라진 오칠 틈 사이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안쪽에 갇혀있던 공기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처럼 서늘한 기척이 배어나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관석, 당신이 남긴 건 물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군. 그 순간 작업실 바깥 복도에서 바람이 한번 세게 밀려 들어와 창문 틈이 떨렸고 아무도 송풍기를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장롱문 어딘가에서 아주 짧고 얇은 울음 같은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방 안에 누구도 그 소리를 착각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밤새 도시를 씻어놓고도 미련이 남은 사람처럼 잔물결 같은 빗방울을 간헐적으로 흩뿌리고 있었다. 인사동 골목바닥에 고인 물은 간판 글자를 뒤집어 비추었고 밤사이 현장 보존 테이프가 둘러쳐진 임시 수장고 앞에는 호기심과 불안을 섞어 들고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른 시간부터 머뭇거렸다. 한서연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얼굴로 다시 작업실에 들어섰고 강태진은 종로서에서 보낸 감식요원과 함께 장롱의 상태를 재확인한 뒤 물건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보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1차 촬영과 비파괴 검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장롱 앞에 조명이 세워지고 카메라 삼각대가 자리 잡자 전날 밤의 기이한 울음소리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아니라 번호표가 붙은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 서연은 면장갑 위에 다시 얇은 니트릴 장갑을 덧끼고 오른쪽 문짝의 박리 부위를 가리켰다. 강태진은 형사답지 않게 말을 아끼고 그녀의 손끝이 닿는 방향만 따라 시선을 움직였는데 그러한 침묵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묘한 안정을 주었다. 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여기요. 이 부분은 자개라면 빛이 옆으로 흐르듯 번져야 하는데 표면이 빛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단면이 너무 살아있는 조직처럼 보였어요.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표현이 지나쳤다고 생각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강태진은 눈썹만 살짝 움직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감식요원에게 촬영 각도를 바꾸게 하고 보존팀 외부 자문으로 급히 호출된 재료 분석 전문가에게 현미경 시료 채취 가능 범위를 묻게 했다. 형사는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름, 윤관석과 월백당 골동품점, 그리고 1988년에 흐릿한 서류처를 떠올리면서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물질의 정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장롱은 문짝 일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제와 고정 프레임으로 보강된 채 서울 시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검사실로 이동했다. 나전 칠기처럼 문화재적 가치가 의심되는 물건을 형사사건 증거로 다루는 일은 흔치 않았고 그래서 검사실 한편에는 경찰 감식, 법의학, 보존과학 담당자가 어색한 한 팀처럼 모여섰다.
법의관 이명선은 처음 장롱을 봤을 때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 입을 연 사건은 질리도록 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군요 라고 말했는데, 농담처럼 들리던 문장은 그가 확대경을 들고 박리된 무늬를 들여다보는 동안 점차 사라졌다. 그는 손전등의 각도를 바꿔가며 표면을 확인한 뒤 서연이 지목한 회백색 조각 중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장자리 한 점에 표시 테이프를 붙였다. 여기는 최소 시료로도 조직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복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 채취량은 보존팀과 합의해 극소량만 가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진은 채취 과정을 촬영하도록 지시하며 서류에 시간과 위치를 직접 적어 넣었다.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올려진 첫 시료는 눈으로 볼 때보다 더 낯설었다. 자개라면 층판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사되어야 하는데 모니터 확대 화면 속 단면은 작은 구멍과 관 모양의 통로들이 뒤엉킨 다공성 조직에 가까웠다. 보존과학 담당자가 먼저 숨을 들이켰고 이명선은 의자의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채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시료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개 아닙니다. 적어도 조개 껍질 조직은 아니에요. 이 관상 구조, 사람이나 포유류 골조직에서 보이는 형태와 유사합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유사라는 말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그 한 단어만으로도 어젯밤 들은 소리의 정체가 설명 불가능한 미신 쪽에서 서늘하게 현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강태진은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명서가 추가 검사를 위해 시료를 분류하는 틈에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인간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명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펜을 굴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형사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숫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결론을 먼저 믿게 됩니다. 다만 이건 장식제가 아니라 생체 조직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검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어졌다. FTIR과 단백질 반응 검사, 표면 코팅층 분석, 현미경 재촬영이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처음의 모호함은 조금씩 벗겨졌다. O7과 안료, 접착층 아래에 숨겨진 회백색 조각들은 자개처럼 광물성 탄산칼슘층이 규칙적인 판으로 쌓인 구조가 아니라 미세한 혈관 통로 흔적이 남은 유기성 골조직이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조각의 가장자리에 남은 가공 흔적이었다. 자연 파절면과 달리 일정한 방향으로 미세한 연마선이 나 있었고 얇게 편 후 다시 표면을 눌러 평탄화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명선은 보고서 초안을 쓰기 전 모니터 화면을 강태진과 서연 쪽으로 돌려보여 주었다. 보세요. 이 원형에 가까운 관 모양 구조가 하버스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심성 층판도 보이고요. 이건 조개 껍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 조각의 두께와 밀도가 제각각이라는 건 한 덩어리 재료를 판재처럼 가공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뼈 부위를 골라서 맞춰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서연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장롱 문짝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은 단지 오래된 물건의 틈새에서 생긴 공명현상을 두려워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의 화면은 그 틈새 자체가 누군가의 몸에서 떼어낸 조직 위에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었다. 저녁 가까운 시간 연구원은 전날 밤에 아이 목소리, 현상에 대해 재현 실험을 제안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공포를 자극하는 소문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장롱 문짝의 박리 부위를 고정하고 송풍기 대신 풍량 조절이 가능한 미세 에어건을 사용해 각도와 압력을 조절하자 처음에는 단순한 기류음만 들렸다. 그러나 균열 사이로 바람이 일정하게 지나가는 순간 얇고 높은 주파수의 휘파람 소리가 울렸고
그 음이 문짝 내부 공간과 결합해 떨리면서 사람 귀에는 마치 흐느낌처럼 들리는 변조가 일어났다. 보존과학 담당자는 메모지에 급히 스케치를 하며 균열 폭과 공동 위치를 적었고, 이명선은 문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으며 말했다. 안쪽에 빈 공간이 더 있습니다. 단순 표면 공명이 아니에요. 구조 전체가 울립니다. 그 말에 강태진은 즉시 장롱 내부 구조 촬영을 지시했다. X선 투과 장비를 불러야 한다는 답이 돌아오자 그는 절차를 재촉하면서도 얼굴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횟수가 전보다 잦아진 것을 알아차렸다. 형사는 이미 이 사건이 전날 밤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 표정이었다. 밤늦게 나와 임시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앞에는 1차 소견서가 놓였다. 이명선은 안경을 벗어 코끝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만 정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롱 전면 장식 일부는 자개가 아닌 생체 골조직으로 판단됩니다. 조직학적 구조와 가공 흔적을 종합할 때 인위적 연마 및 삽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추가 비교 검사 전까지 단정은 보류하되 인간 골조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료의 피질골 두께, 구조 밀도 등을 보면 성인이 아닌 미성숙 개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비어버린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고, 강태진은 마침내 메모를 멈추고 이명서를 정면으로 보았다. 미성숙 개체면 아이라는 뜻입니까? 이명서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령 추정은 더 정밀하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님이 해야 할 일은 아마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강태진이 종로서로 돌아간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다. 비는 다시 굵어졌고 야간 당직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오래된 분실, 실종 신고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가 겉으로는 번쩍이던 시기였지만 파출소와 경찰서 안쪽에 종이 냄새와 서류 더미는 늘 같았다. 노인 급사, 가출 의심, 미상 분실, 가족사 분쟁, 그리고 몇 줄짜리 실종 신고들이 담당자의 판단과 바쁜 일정에 따라 서로 다른 두께의 관심을 배정받은 채 눕혀져 있었다. 윤관석 급사 사건 기록은 예상보다 간단했다. 월백당 골동품점 주인, 가게 마루에서 쓰러진 채 발견, 외상 특이점 없음, 지병과 연령 고려하여 자연사 처리. 그 서류를 옆에 놓고 같은 해 종로구 일대 아동 실종 신고 목록을 뽑아보던 그의 손이 한 줄에서 멈췄다. 1988년 10월 종로구 관내 시장통 인근 여자아이 8세 김수빈. 보호자 진술에는 아이가 인사동 쪽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문장이 건조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진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전날까지라면 아무 연결도 없는 두 건의 오래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을 서류들이 이제는 검은 오칠 장롱 문짝 위에서 울던 그 가느다란 소리 하나로 같은 방향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가까운 시간, 그는 결국 보호자 연락처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주소를 추적해 현재 주소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후배에게 남겼다. 잠시 눈을 붙이려다 말고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경찰서 창문을 따라 비스듬히 흘러내리며 가로등 불빛을 길게 찢어놓고 있었다. 강태진은 문득 어젯밤 장롱 앞에서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다. 귀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또렷했고, 그렇다고 진짜 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엔 형사로서 너무 오래 살아온 귀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공포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고 잔인한 질문이 남았다. 누가, 왜, 어떤 아이의 몸을 가라 장식으로 박아 넣었는가?
그는 책상 위에 윤관석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그 옆에 김수빈 실종 신고서를 나란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사건의 첫 문장을 새로 고쳐 쓰기 시작했다. 1988년 인사동 노인급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같은 해 사라진 아이의 실종 사건이 숨을 쉬고 있던 입구였는지도 모른다고. 이틀째 비가 그치지 않자 인사동 골목의 색은 점점 더 짙어졌다. 검게 젖은 기와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일정한 강역으로 돌바닥을 두드렸고 처마 밑에 매달린 오래된 풍경은 바람이 없는데도 가끔씩 미세하게 떨렸다. 강태진은 오전부터 서류와 사람 사이를 오가느라 신발 밑창에 물이 마를 틈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굳이 현장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원 검사실에서 나온 일 차 소견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이상 이제 필요한 것은 물질의 정체를 둘러싼 과학적 확정보다도 그 물건을 만들고 다루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윤관석이라는 이름이 어떤 손이었는지, 어떤 습관이었는지, 누구에게 두려움과 경애를 동시에 남겼는지를 알아야 장롱 문짝에 박힌 회백색 조각들이 단순한 증거를 넘어 하나의 서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월백당 골동품점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간판이 들어서 있었다. 3년 전 윤관석이 쓰러진 뒤 가게는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채권 정리 과정에서 물건이 통째로 넘어갔고 그 뒤로 주인이 2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강태진은 파출소 관할 경찰을 통해 들은 바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차를 파는 작은 찻집이 들어와 있었지만 건물의 뼈대는 예전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뒤편 골목으로 돌아서자 낡은 목자의 기둥과 손때 묻은 문틀이 여전히 윤관석 시절의 채취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강태진이 신분을 밝히고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자 머리가 희끗한 건물주는 또 그 장롱 때문이요? 하고 먼저 물었다. 아직 정식 보도가 크게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나온 것은 인사동에서는 소문이 신문보다 먼저 걷는다는 오래된 법칙 때문일 터였다. 건물주는 강태진을 뒤편 작은 창고 자리까지 안내하며 윤관석에 대해 아는 대로 풀어놓았다. 기술은 있었지요. 송긋 하나는 다들 인정했어요. 깨진 나전도 감쪽같이 이어붙이고 먹은 오칠 색도 세월 먹은 것처럼 맞춰놓고 그런데 사람은 말수가 없었다기보다 남을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해야 하나. 자기 작품에 손대면 제자라도 손등을 자로 후려칠 정도였으니까 강태진은 건물주가 가리킨 옛 작업실 자리 앞에서 걸음을 늦추었다. 지금은 비워둔 상태라 바닥에 먼지만 쌓여 있었지만 낮은 천장과 채광이 거의 없는 구조, 벽면 상단에 달린 환기창의 좁은 틈새, 바닥 가장자리에 옷이 얼룩은 이곳이 한때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손을 숨기는 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자마자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음에도 남아있는 옷이 냄새와 송진 냄새, 연마석 가루와 목재먼지가 젖은 공기와 섞이면 사람의 코는 쉽게 오래전 장면을 현재처럼 착각한다. 강태진은 1988년 급사 현장 때 자신이 바로 이 근처까지는 들어왔는지 잠깐 기억을 더듬었으나 당시 사건은 외상 없는 노인 사망으로 금방 정리되었고 그는 주로 가게 안마루와 응급대원 진술만 확인한 뒤 물러났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 이 방까지 들여다보았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생각하는 것은 형사에게 대개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신발 끝으로 바닥 구석에 남은 진한 얼룩을 건드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점심 무렵 강태진은 인사동 골동품 상인 몇 사람과 차례로 마주 앉았다. 골목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대체로 윤관석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평가의 결은 미묘하게 갈렸다. 어떤 이는 그를 진짜 장인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장인 흉내를 내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 공통된 것은 기술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개 조각의 색과 두께를 맞추기 위해 밤새 등을 켜놓고 작업했고 새벽이 밝기 전까지는 누구도 작업실 문턱을 넘게 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재료는 수입한 폐각이라도 그대로 깨 부셔버렸다고 했다. 한 노상 상인은 비오는 창밖을 보며 찻잔을 굴리다가 오래된 기억을 꺼낼 때 사람 목소리가 낮아지는 특유의 톤으로 강태진에게 말했다. 윤 사장, 말년에 이상해진 건 사실이요. 원래도 괴팍했지만 88년 여름 지나면서부턴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고 밤중에 안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났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그 다음엔 애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어. 다들 옆집 라디오 겠거니 했지. 그때 누가 그런 걸 일이라고 생각했겠어. 그 말은 강태진의 귀에 오래 남았다. 아이 울음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전날과 어젯밤부터 너무 자주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야 모습을 드러낸 최동욱은 처음부터 눈을 똑바로 맞추지 못했다. 윤관석의 제자로 몇 해를 붙어 있었다는 기록은 이미 확보해 두었지만 그는 전화로는 배운 건 나전 기초뿐이라며 사건과 거리를 두려 했고 경찰서 출석 요구에는 몸이 아프다며 미루다가 결국 인사동의 한 허름한 다방 구석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강태진은 그 제안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였다. 최동욱은 30 후반의 나이에 비해 피부가 거칠고 손톱 주변이 심하게 뜯겨 있었으며 손가락 끝에는 오래된 옷이 알레르기 흔적 같은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태진이 장롱 사진을 꺼내놓자 그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춘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사진 속 선동자 무늬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놀람보다도 이미 알고 있던 악몽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에게 생기는 체념에 가까운 떨림이 있었다. 그 장롱 아직 있었습니까? 그가 겨우 내뱉은 첫 마디는 강태진이 기대한 부인도 억측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물음이었다. 강태진은 일부러 답을 늦추고 최동욱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있었고 지금은 경찰 증거물입니다. 장식 일부가 자개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최동욱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쥔 채 한참 숨만 골랐다가 마침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도 흠칫거리지 않을 정도로 체념이 깊어졌을 때 말을 이었다. 윤관석은 처음에는 스승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죽은 물건을 살려내는 듯한 손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복원보다 창조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의 창조를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다. 빚만 박아 넣는 건 다들 합니다. 윤 선생은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자개는 빚만 남기고 숨은 못 남긴다고. 작품은 숨을 쉬어야 한다고요. 처음엔 장인들 특유의 허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 말이 점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강태진이 그 장롱을 만들 때 뭘 봤습니까? 라고 묻자 최동욱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는 직접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윤관석이 마지막 몇 달은 작업실 문을 아예 잠가버려 자신은 재료 손질과 바깥일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여전히 꿈에서 되살아나는 장면이 있다고 했다. 1988년 가을비 내리던 밤, 윤관석이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작업실에 남아있다가 갑자기 그를 불러 장롱 표면을 함께 닦게 했는데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문짝의 동자 얼굴만 미친 듯이 문질렀고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젖은 목소리로 또 운다, 이 틈으로 또 운다 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다. 강태진은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며 표정의 변화 없이 이어 물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최동욱의 몸은 맞은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그는 쓰디쓴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신고하면 무엇을 말했겠느냐고.
스승이 만든 장롱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하면 모두 자신부터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윤관석이 무서웠다고 했다. 평소에도 화를 내면 공구를 던지고 자기 손으로 다듬은 물건을 망쳤다는 이유로 제자의 손등을 칼끝으로 긁을 정도였으니 그 밤에 윤관석은 인간이 아니라 흉내만 사람인 짐승처럼 보였다는 것이었다. 강태진은 최동욱의 말에서 겁과 변명이 뒤섞여 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거짓말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감각의 결도 읽었다. 특히 동자 얼굴만 문질렀다는 대목이 그랬다. 누군가 죄를 은폐하려 꾸며낸 이야기라면 보통 더 큰 공포나 극적인 장면을 택하기 마련인데 최동욱의 기억은 이상할 정도로 사소하고 구체적이었다. 형사는 대화를 마치기 직전 윤관석이 남긴 물건이나 메모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최동욱은 한참 망설이다가 자신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건 없지만 월백당에서 쓰던 작은 수첩과 도안지가 경매 물건 사이에 섞여 넘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사님, 윤 선생이 자개를 고를 때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껍질은 바다에서 죽은 것이라 마음이 가볍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껍질 말고도 더 오래 남는 재료가 있다고. 그 말 듣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원에서 장롱 문짝의 2차 촬영과 X선 투과 검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강태진은 아직 인사동에 있었다. 그는 한소연과 함께 다시 검사실로 향했고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서연은 낮에 보존팀 창고에서 찾아낸 윤관석 관련 경매 목록 사본을 품에 안고 있었다. 목록 중에는 장롱 외에도 소형 반다디, 송어우람, 문갑, 도안지 뭉치, 작업용 소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별도로 분류된 잡기류 항목에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수첩 몇 권이 적혀 있었다. 검사실에 도착하자 기술자는 이미 장롱을 투과 장비 앞에 고정해두고 각도를 맞추는 중이었다. 전면 문짝만이 아니라 측면과 바닥, 내부 판재 연결부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강태진은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 사건은 표면의 장식 일부가 무엇인지 밝히는 단계를 넘어 이 물건 전체가 어떤 구조와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첫 몇 장의 투과 영상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목재 프레임, 보강 철물, 전통 짜맞춤 구조, 부분 수리 흔적 등이 층층이 드러났고 서연은 화면에 비친 못의 위치와 판재 결 방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리 이력 가능성을 짚었다. 그런데 장롱 하부를 촬영하던 기술자가 갑자기 모니터 앞으로 몸을 바짝 들이밀며 잠깐만요, 이건 하고 말을 흐렸다. 강태진과 이명서, 서연이 동시에 화면 쪽으로 다가갔다. 바닥 판재가 끝나는 자리 아래에 있어야 할 밀도 패턴이 예상과 달랐다. 겉에서 보이는 바닥 한 겹 아래에 동일한 방향의 판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선이 겹쳐 있었고 그 사이에 길고 얇은 음영층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단순 보강재라기엔 폭과 깊이가 지나치게 균일했다. 기술자가 각도를 바꾸어 재촬영하자 그 음영층은 더 분명해졌다. 장롱 하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중 바닥,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만든 빈 공간이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들이마신 채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강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부 해체 준비하십시오. 촬영 기록 모두 보존하고 개봉은 법의관 입회해 진행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검사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겹 더 식었다. 장롱 문짝에서 울던 소리는 더 이상 균열과 바람의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숨겨놓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3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이 물건의 내부에서 무언가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장롱 하부의 투과 영상에서 이중 바닥이 확인된 직후부터 검사실의 시간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누구도 서두르는 척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각자의 손끝에는 결과를 알고 싶다는 조급함보다 먼저 증거를 망치지 않으려는 긴장이 배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이미 깊어 창밖 유리에는 연구원 복도 형광등만 희미하게 비쳤고 장마비는 낮보다 잦아들었음에도 처마 끝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강태진은 해체 전 촬영 각도와 기록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명서와 한서연, 감식요원 둘을 제외한 인원을 바깥으로 물렸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법의학 증거로 해체하는 일은 그 자체로 손상과 판단의 경계 위에 놓인 작업이었다. 누군가는 안쪽에 단지 옛 문서나 은닉금이 들어있을 거라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현실을 지연시키고 있었지만 강태진은 모니터에 나타난 균일한 빈 공간의 음영과 문짝에서 검출된 골조직 소견이 결코 그런 평범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해체는 장롱을 뒤집지 않고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이 보존용 직으로 코르푸스를 고정하고 감식요원이 미세 진동이 적은 공구로 하부 몰딩을 따라 박힌 후대 보강 못부터 분리해 나갔다. 윤관석이 만든 원형 구조는 전통 짜맞춤 방식 위에 부분적으로 근대식 보강이 섞여 있었고 그 덕분에 겉보기보다 해체 접근점이 적었다. 억지로 힘을 주면 전체 판재가 갈라질 수 있어 작업은 몇 밀리미터씩 전진했다. 서연은 손전등으로 틈 사이를 비추다가 바닥 판재 아래쪽 접합부에 검게 굳은 오시기와 다른 성질의 충전재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반 보수용 퍼티보다 더 치밀하고 목재의 숨구멍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고르게 발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숨기려고 만든 구조예요. 수리 흔적이 아니라 봉인 흔적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진은 메모장에 짧게 의도적 밀폐라고 적었다. 그 단어를 적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3년 전 월백당 안마루에서 자연사로 정리된 노인 급사 기록과 1988년의 아동 실종 신고서가 더 이상 병렬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1시간 넘는 작업 끝에 하부 판재 한 장이 마침내 미세하게 들렸다. 감식요원이 숨을 멈춘 채 얇은 리프터를 밀어넣자 오래 닫혀있던 곳에서만 나는 눅진하고 닫힌 냄새가 먼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오래된 나무 냄새나 곰팡이 냄새와 달랐다. 오칠과 수지, 습기에 절은 직물,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무취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단내가 층층이 섞인 냄새였다. 이명선은 마스크를 더 단단히 고쳐 쓰고 손전등을 틈 안으로 비추었다가 아주 짧게 그대로 멈추세요 라고 말했다. 검사실 안의 모든 손이 그 말에 묶였다. 강태진은 이명서의 눈빛을 보고도 안쪽을 바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기록 담당에게 시간을 읽게 하고 촬영을 확대 모드로 바꾸라고 지시한 뒤에야 몸을 숙였다. 틈 사이 어둠 속에는 목재 바닥 아래 또 하나의 길쭉한 공간이 있었고 그 안쪽에 오래전에 형태를 잃은 비단 조각 같은 것이 검붉게 굳은 채 감겨 있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건처럼 보였지만 손전등 빛이 각도를 바꾸며 안쪽 표면을 핥자 천 사이로 드러난 곡선과 경계는 인간의 몸에서만 나오는 배열이었다. 작은 팔뼈로 보이는 가느다란 장골, 흩어진 늑골의 망곡, 그리고 천 아래에서 반쯤 드러난 둥근 두개골의 일부가 차례로 빛에 걸렸다. 한서연은 숨을 들이켠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손에 쥔 펜이 장갑 위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손끝이 떨렸다. 전날까지도 장롱의 표면을 살피던 보종아의 눈으로는 균열과 박리, 접착층과 안료를 보았던 그녀가 지금은 같은 물건 안쪽에서 사람의 유해가 들어있는 밀폐 공간을 보고 있었다. 강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롱 하부를 내려다보았다. 형사로 일하며 시신을 처음 보는 것도 어린 피해자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장식장이라고 불러 온 물건 속이 관처럼 비어있고 그 안에 3년 넘게 사람의 잔해가 접혀 있었다는 사실은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종류의 잔혹함이었다. 그는 곧바로 현장 추가 보존 절차를 지시했고 이명서의 요청에 따라 공간 내부 온습도와 표면 상태를 먼저 측정한 뒤 단계별로 수습하기로 했다. 이명서는 서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물건이 아니라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조를 아는 분이 옆에 있어야 유해를 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알겠습니다. 바닥 판재 결 방향이 안쪽으로 한 번 더 걸려 있어서 오른쪽부터 드러내면 천이 덜 당겨질 겁니다. 유해 수습은 밤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공간이 좁고 밀폐 상태가 오래 유지된 탓에 내부 직물과 충전재가 유해 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무리하게 떼어내면 미세 증거가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 이명선은 핀셋으로 직물층과 유해의 경계를 분리하며 아주 작은 변화까지 기록하게 했고 감식 요원은 층위별 사진과 스케치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천 아래쪽 깊은 곳에서 작은 은색 반지가 하나 나왔다. 아동용으로 보이는 그 반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쪽에 꽃잎처럼 얕은 문양이 남아 있었고 오래된 머리끈 한 개가 바짝 굳은 채 함께 엉켜 있었다. 강태진은 반지를 증거봉투에 넣기 전 이명서의 허락을 받아 잠시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춰보았다. 마모된 표면에 새겨진 글자는 거의 읽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아이에게 건네며 오래 차고 있으라고 말했을 법한 작은 물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검사실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그 반지 앞에서는 장롱의 예술적 가치나 전통 공예의 완성도 같은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지금 이 장롱은 작품이 아니라 일부 뼈를 표면 장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중 바닥 속에 숨긴 관이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기 전까지 진행된 1차 관찰에서 이명선은 유해가 다닐 개체이며 체격과 골격 발달 정도로 보아 미성숙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확한 연령과 사망 원인, 사후 조작 여부는 연구원 법의학실에서 정식 감정을 거쳐야 했다. 강태진은 유해와 장롱을 분리 이송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종로서로 돌아가기 전에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후배 형사가 새벽 당직실에서 졸음을 깨며 받자 그는 짧게 지시했다. 김수빈 보호자 주소 확인됐지?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찾아간다. 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설명할 때까지 실종 확인 언급은 보류해.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연구원 복도 창가에 잠시 서서 밤새 이어진 비구름 사이로 엷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형사는 종종 안도와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 더는 막연히 추적할 필요 없이 증거가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안도와 그 증거가 말해줄 내용이 대개 예상보다 더 잔인하다는 공포가 겹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 감정의 비율은 평소와 달랐다. 안도는 희미했고 공포와 늦었다는 감각만이 크게 남았다. 정식 법의학 감정 결과는 이틀 뒤 오후 국가수 회의실에서 전달되었다. 강태진과 한소연은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고 이명선은 두꺼운 보고서처를 펼친 채 사진과 도식을 차례로 넘겼다. 그는 늘 그렇듯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절제했지만 설명의 순서와 단어 선택에는 불필요한 추측을 배제한 법의학자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먼저 신원 확인입니다. 유해에서 확보한 치아와 장골골수 잔존 조직에서 DNA를 추출했고 보호자 김혜자 씨의 시료와 비교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피실종 아동 김수빈 양으로 확인됩니다.
강태진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펜을 더 단단히 쥐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법의학적 확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추정과 전혀 달랐다. 한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꼭 맞잡았다. 장롱 문짝에서 들렸던 소리가 정말로 어느 한 아이의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괴담도 직감도 아닌 공식 문장이 되어 그녀 앞에 놓였다. 이명선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사망 원인을 설명했다. 두개골 후두 우측 후두부 부위에 국소 함몰과 방사상 골절 흔적이 확인됩니다. 골절면 형태와 파절 가장자리 성상으로 보아 사후 파손이 아니라 사망 전후 단기간, 즉 생전 또는 사망 직후에 발생한 외력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둔체에 의한 강한 타격입니다. 화면에 확대된 두개골 사진과 도식이 나왔고 파란 선으로 표시된 균열 방향이 불길할 만큼 명료했다. 그는 이어서 목 부위 잔존 구조와 연조직이 거의 남지 않은 한계를 전제로 목불뼈 주변 밑의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령상 목불뼈는 완전 골화전 단계라 확정적인 교살 소견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강 및 비강을 막는 압박 혹은 경부 압박이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치명상은 머리 부위 등이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태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아이가 우발적으로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가한 힘으로 생명이 꺼졌다는 사실이 법의학적으로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보고서의 더 섬뜩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였다. 이명선은 표면 장식에서 채취한 회백색 조각들과 하부 이중 공간에서 수습한 유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장롱 문짝 장식 일부에서 검출된 골조직은 동일 개체, 즉 김수빈 양의 유해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부위 단정은 어렵지만 늑골과 경합 부위처럼 얇고 넓은 골편이 연마 가공되었을 때의 구조와 유사한 조각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는 연마 흔적 사진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자연 분해 과정에서 생길 수 없는 균일한 두께 조절, 반복된 표면 평탄화, 가장자리 인공 절삭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후에 의도적으로 골조직을 분리하고 얇게 가공해 장식재처럼 삽입한 겁니다. 한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사진을 보며 목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보종아로서 수천 번 복원이라는 단어를 써왔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복원이 아니라 훼손을 예술의 이름으로 위장한 범죄였다. 윤관석이 어떤 마음으로 연마석과 칼날, 접착제와 옷을 손에 들었든 그 손의 결과가 남긴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물건 속에 재배치한 추악한 질서였다. 강태진은 보고서가 끝나자마자 질문을 던졌다. 둥이 형태는 추정 가능합니까? 이명선은 잠시 자료를 뒤적이다 사진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타격 면적이 넓지 않고 모서리 성상이 비교적 국소적입니다. 전통 공예 작업실의 흔한 망치류나 금속이 결합된 목재 공구 혹은 작은 타구 도구가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확정하려면 현장 도구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진의 머릿속에는 건물주와 상인, 최동욱의 진술 속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작업실, 밤중 망치질, 동자 얼굴만 미친 듯 문질렀다는 문장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졌다. 그는 보고서철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월백당 뒤 작업실 잔존 도구 찾겠습니다. 이미 넘어간 물건 목록도 다시 뒤져야겠군요. 그러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윤관석 경매 물건 목록에 소도구 묶음이 따로 있었어요. 낙찰자가 개인 컬렉터인지 상인 경유인지 추적하면 공구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강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물음에서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라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윤관석의 기술과 집착을 더 구체적인 살인의 방식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장롱 문짝에 선녀와 동자무늬가 떠올랐고 그 아래 숨어있던 회백색 조각들의 질감이 송긋 기억처럼 남아있었다. 강태진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리자 서연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형사님,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바람 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뒤 그걸 아름답다고 여겼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강태진은 창밖을 잠깐 보았다. 비는 그친 듯 했지만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언제든 다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말에 길게 답하지 않고 형사답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쪽을 택했다. 지금부터는 윤관석의 손이 남긴 순서를 거꾸로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 사용한 도구,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3년 전 그 노인의 급사를 다들 그냥 끝난 일로 받아들였는지까지. 말을 마친 그는 보고서철을 팔에 끼고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서 돌아보며 덧붙인 한마디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장롱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종로서에 돌아온 강태진은 김수빈의 어머니 김혜자를 직접 찾아가 신원 확인 결과를 전했다. 형사로서 수없이 반복해온 절차였지만 실종된 아이의 소식을 3년 만에, 그것도 장롱 속 이중 바닥에서 유해로 찾았다고 전해야 하는 순간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김혜자는 처음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우리 수빈이가 집에 못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라는 문장을 3번이나 같은 톤으로 되풀이했다. 강태진은 법의학 용어를 가능한 한 걷어내고 필요한 사실만 천천히 설명했지만 설명이 끝났을 때 방 안에 남은 것은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밀려오는 비탄이었다. 그는 돌아 나오는 길에 오래된 시장 골목 초입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1988년 실종 신고 당시 이 골목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결국 인사동의 한 작업실과 장롱 내부 이중 바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시가 올림픽의 불빛과 개발의 속도로 스스로를 얼마나 빠르게 덮어버렸는지를 생각하자 씁쓸함이 목구멍에 붙었다. 비가 그친 밤 공기는 맑아야 했지만 그의 코끝에는 여전히 오칠과 젖은 목재, 오래 봉인된 공간에서 새어나오던 냄새가 남아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했다. 죽은 윤관석의 손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손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방식을 사람의 말과 물증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 장롱의 이중 바닥이 열렸다면 다음에는 윤관석의 과거와 그 주변의 침묵도 열어젖혀야 했다.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질수록 강태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흥분이 아니라 불쾌한 정적이었다. 범인의 손이 닿은 순서를 거꾸로 더듬어 갈 때마다 그 순서는 우발적 분노나 순간의 공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치밀함을 드러냈고, 그 치밀함이 한 아이의 죽음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의 속을 서늘하게 식혔다. 누군가를 해친 뒤 허둥지둥 흔적을 지우다 남긴 틈이 아니라 흔적 자체를 작품의 표면으로 재배치해버린 사람의 마음을 추적해야 하는 수사는 언제나 그렇듯 수사관의 상식부터 깎아먹는다. 강태진은 종로서 형사과 책상 위에 윤관석 관련 서류, 국과수 감정 결과, 경매 목록 사본, 최동욱 진술서, 그리고 한서연이 정리해준 장롱 구조 스케치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종이들 사이를 오가는 그의 시선은 점점 한 점으로 모였다.
윤관석은 단지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은닉과 가공과 전시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계획한 사람이었다. 전환점은 경매 목록에 잡기류 일괄로 넘어간 물건들을 추적하던 중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당시 월백당 정리 물건 중 일부를 낙찰받았던 중간 상인이 아직 인사동 근처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경찰이 찾아오자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철만 내밀더니 윤관석의 이름이 나오자 태도를 바꾸었다. 그 놓인 물건은 팔아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손이 많이 간 건 맞는데 만져보면 이상하게 차가운 게 있었거든. 그는 창고 한쪽 철제 선반에서 먼지 낀 나무 상자를 꺼내 놓았다. 상자 안에는 작은 망치 몇 자루, 조각칼, 연마석, 금속 헤라, 오래된 붓과 굳은 오치통, 그리고 축축한 종이 냄새를 품은 채 말라버린 스케치북 2권이 섞여 있었다. 강태진은 감신교원 입회해 도구 하나하나를 꺼내 번호를 붙였고, 이명서가 요청했던 머리 부위 국수 한 몰과 맞을 수 있는 소형 둔기 범주에 들어갈 만한 공구를 따로 분류했다. 그중 끝부분이 육각형에 가깝게 마모된 소형 타구 도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공예용이라 부르기엔 무겁고 망치라기엔 정교하게 손잡이 길이가 짧은 도구였다. 표면은 오래된 녹과 오치 얼룩으로 덮여 있었지만 금속 헤드의 모서리 한 면에는 유난히 잔음집이 빽빽하게 겹쳐 있었다. 강태진은 그 공구를 투명 봉투에 넣으며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직 법의학적 대조가 남아있지만 이 물건은 적어도 윤관석의 작업실에서 쓰인 평범한 공구가 아니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한 힘을 견딘 흔적이 있었다. 스케치북은 더 느린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증거였다. 첫 권은 일반적인 도안과 재료 메모, 거래처 이름, 채색 비율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두 번째 권은 중반 이후부터 성격이 달라졌다. 페이지마다 동자의 손모양, 뺨 곡선, 머리카락 가르마, 소매 주름이 과도할 정도로 집요하게 반복되었고, 자개 조각의 배치를 뜻하는 기호 대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군데군데 끼어 있었다. 한서연은 면장갑 낀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빛은 다들 흉내 낼 수 있다. 숨은 못 낸다. 껍질은 죽은 바다의 비늘이다. 아이의 뼈는 얇고 하늘색 오치 밑에서 달빛처럼 산다. 강태진은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문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불쾌한 이 기록은 윤관석의 동기를 법정용 언어로 바꾸기 전 상태, 즉 범죄가 아직 자신의 머릿속에서 예술의 이름을 빌려 정당화되고 있던 단계의 원문에 가까웠다. 최동욱이 말했던 윤관석의 버릇, 작품은 숨을 쉬어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장인의 허세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숨을 재료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 착각을 실현할 대상을 우연이든 계획적으로든 아이에게서 찾았다. 강태진은 그날 저녁 최동욱을 다시 불렀다. 처음 만남 때보다 더 좁고 덜 눈에 띄는 식당 뒷방에서 마주 앉은 최동욱은 스케치북 사진 4번을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윤관석의 말년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1988년 여름 이후 윤관석은 장롱 한 점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고, 제자에게는 겉작업만 시킨 채 핵심 무늬 부분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료를 구하는 방식은 이전과 달라졌다. 평소에는 진주층이 좋은 폐각만 집요하게 고르던 사람이 그해 가을부터는 이상하게도 얇고 납작한 판재, 연마가 잘 되는 골재, 심지어 약재상에서 파는 동물 뼈 같은 것들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동욱은 처음엔 특수 접착 실험을 하려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밤 작업실 바닥 한 구석에 놓인 대야에서 뼈를 삶은 듯한 냄새를 맡고 겁이 나더는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강태진이 그때 왜 더 묻지 않았냐고 다시 묻자
최동욱은 이번엔 변명 대신 똑바로 대답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답이 있을 것 같으면 질문부터 피해요. 저는 그때 윤 선생이 미쳤다는 것까지만 알고 도망쳤습니다. 미친 사람이 뭘 했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재구성의 실마리는 법의학과 보존과학, 그리고 그 알고 싶지 않다고 도망친 사람들의 침묵이 합쳐질 때 비로소 구체적인 장면으로 서기 시작했다. 김수빈은 실종 당시 8살이었고 어머니 김혜자의 진술에 따르면 반짝이는 물건을 유난히 좋아해 시장 심부름을 갔다가도 인사동 골목 앞에서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다. 월백당은 그런 아이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가게였다. 유리장 안의 자개함, 송어울, 금속 장식이 달린 목가구들은 어른에게는 오래된 물건이지만 아이에게는 빛나는 장난감처럼 보였을 것이다. 윤관석이 아이를 처음부터 노렸는지 아니면 우연히 들어온 아이를 보고 뒤늦게 집착하게 되었는지는 끝내 단정할 수 없었다. 다만 작업실에서 수습된 미세 섬유와 장롱 내부 이중 바닥 직물에서 나온 섬유의 일부가 실종 당시 김혜자가 기억하는 수빈의 옷감 종류와 일치했고 장롱 표면 도안의 동자 얼굴 비례가 사건 전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실제 인물 관찰에 의존한 흔적을 보인다는 보존팀의 의견이 덧붙자 강태진은 윤관석이 적어도 아이를 가까이 본 뒤 작품의 핵심 무늬를 바꾸었으리라고 판단했다. 이명선은 공구 비교 감정 결과를 들고 온 날 회의실에서 말을 시작하기 전 한 번 깊게 숨을 쉬었다. 확정적인 혈흔 반응이나 지문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옷이, 습기, 연마 흔적이 대부분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손상 부위의 국소 함몰 형태와 방사상 골절 시작점 크기, 그리고 이 공구 헤드 모서리의 접촉면 크기와 형상이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그는 윤관석 도구 상자에서 나온 소형 타구 도구 사진을 가리켰다. 법정에서 이 도구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작업실에서 사용되던 둔기성 공구 중 하나가 치명상 유발 도구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강태진은 보고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원하는 것은 늘 영화처럼 깔끔한 자백과 손에 잡히는 결정적 물증이지만 현실의 사건은 대개 여러 개의 높은 가능성이 한 방향으로 겹쳐질 때 진실의 윤곽을 내준다. 그리고 지금 그 윤곽은 이미 윤관석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이는 월백당에 들어갔고 작업실에서 둔기에 맞아 죽었으며 사후에 유해 일부가 가공되어 장롱 전면 장식에 삽입되었고 나머지는 이중 바닥 속에 봉인되었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법적 심판은 범인의 사망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사실의 재구성은 오히려 더 엄밀해야 했다. 죽은 사람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관석의 죽음 자체도 그 재구성 안에서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3년 전 급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출동 구급대원 진술에는 가게 안에서 술병과 약봉지 다수 발견, 작업용 조명 켜진 상태, 장롱 문짝 표면 젖은 천으로 닦은 흔적, 같은 문장이 단순 참고 수준으로만 적혀 있었다. 외상이 없고 심혈관 병력 의심이 있었기에 모두 자연사 쪽으로 정리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동욱의 그날 밤 장롱이 운다며 문짝을 문질렀다는 진술, 장롱 문짝 박리 틈에서 실제로 재현된 공명 현상, 그리고 윤관석 스케치북에 남은 메모가 합쳐지자 그 죽음은 전혀 다른 표정을 갖게 되었다. 윤관석은 아이를 죽이고 유해를 장롱에 봉인한 뒤에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밀폐와 오칠, 연마와 장식의 구조가 시간이 지나며 틈을 만들자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도 윤관석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소리를 귀신이라 믿었는지
죄책감이 만든 환청이라 여겼는지, 아니면 자신의 작품이 숨을 쉰다는 왜곡된 믿음을 끝내 스스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말년의 기록과 주변 증언은 공통적으로 그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술과 약에 의지했으며 장롱 표면의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손질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진은 윤관석의 급사를 더 이상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장롱이라는 범죄의 부산물, 다시 말해 범인이 마지막까지 지우지 못한 흔들림이 몸에 되돌아온 결과였다. 김혜자를 다시 만난 날, 강태진은 그 모든 재구성의 요지를 최대한 잔혹함을 덜어내어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설명이란 본래 사실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일일 뿐,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김혜자는 강태진의 말을 중간에 몇 번이고 끊어 그 사람은 왜요? 왜 우리 수빈이를 그런데? 라고 물었고, 강태진은 그 질문 앞에서 법의학 보고서도, 스케치북 메모도, 장인의 병든 신미안도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정상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료처럼 본 겁니다. 자기 욕심을 예술이라고 부르면서요. 김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눈물을 닦을 힘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빈이는 반짝이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맨날 서 있었는데 그걸 봤으면 어른이면 돌려보내야지. 그 문장은 강태진에게 보고서 수십 장보다 더 선명하게 사건의 핵심을 찔렀다. 윤관석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광기의 언어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 종로서 형사과 사무실이 조용해진 뒤 강태진은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굵은 펜으로 1988년의 가을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빈, 인사동 방향 심부름후 실종, 월백당 출입 가능성 높음, 작업실 내 둥이 타격 사망, 사후 유해 일부 가공, 장롱 전면 문의 삽입, 잔존 유해 이중 바닥봉인, 윤관석 급사 가게 내 장롱 인근라는 문장들이 차례로 이어지자 사건은 마침내 하나의 서사 구조를 갖추었다. 그 구조는 법정에서 피고를 세워 다투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김수빈의 실종을 미해결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혀진 사건으로 돌려놓기에는 충분히 단단했다. 강태진은 마지막으로 보드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윤관석의 손이 만든 침묵을 해체할 것. 그 문장은 수사 지시이기도 했고 동시에 남은 과업의 성격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메모이기도 했다. 장롱은 이미 입을 열었고 법의학은 죽음의 방식을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장롱 표면에 무늬로 박혀버린 아이의 몸을 다시 사람으로, 다시 딸로, 다시 이름으로 돌려놓는 과정이었다. 그날 밤 퇴근 직전 한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존팀이 윤관석 장롱 해체 계획 초안을 세우고 있는데 문짝 장식 분리 방식에 따라 유해, 유래 조각에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어 형사과와 국과수 입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강태진은 잠시 창밖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복원이 아니라 회수죠. 하나도 장식처럼 다루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관석의 스케치북 사진 사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숨을 붙여야 한다고 적혀있던 문장 위로 누군가 서둘러 지운 듯한 옷이 얼룩이 번져 있었다. 윤관석은 끝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죽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은 범인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장롱의 문짝에서 들리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진짜 목소리였든
균열과 바람의 공명이었든 이제 그 소리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해체될 것은 장롱의 구조만이 아니라 윤관석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놓았던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장마가 물러간 뒤의 서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날과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번갈아 내보냈고 인사동 골목의 사람들은 불길한 소문조차도 결국 일상의 리듬 속에 접어넣는데 익숙한 표정으로 다시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종로서 형사과와 국과수 그리고 보존팀의 일정표 위에서만큼은 윤관석 장롱 사건이 아직 현재형이었다. 범인은 이미 죽었고 공소권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이 곧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태진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장롱 하부 이중 바닥에서 김수빈의 유해가 확인되고 전면 장식 일부가 같은 개체의 골조직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롱 문짝에 박혀있는 수많은 조각 중 무엇이 어디까지 사람의 것이고 무엇이 자개인지 구분하여 분리하는 작업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 과정은 형사 절차와 법의학, 보존기술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정교하게 맞물리게 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김혜자가 경찰서에서 처음 꺼낸 요구가 그 모든 절차의 방향을 단번에 결정했다. 그 장롱에 붙어있는 것도 우리 수빈이라면 다 떼어내 주세요. 다시는 누가 예쁘다고 쳐다보지 못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고 강태진은 그 말 앞에서 어떤 행정적 설명도 먼저 내세울 수 없었다. 해체 작업은 연구원 내 보존 작업실 한쪽을 임시 현장으로 바꾸어 진행되었다. 장롱은 이미 증거물로서의 촬영과 구조 기록이 상당 부분 끝난 상태였지만 문짝 전면 장식 분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을 요구했다. 얇게 연마된 조각들은 5, 7층과 접착층에 단단히 박혀 있었고 무리한 힘을 주면 형태 자체가 부서질 위험이 컸다. 한서연은 현미경 아래에서 작업 도구를 정리하며 처음 이 장롱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묘한 감탄이 얼마나 빨리 혐오와 책임감으로 바뀌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복원가로서 그녀의 손은 원래 물건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윤관석이 완성이라 부른 표면을 해체하고 그가 감쪽같이 숨긴 재료를 다시 이름 있는 증거로 분리해내야 했다. 강태진과 이명서가 입회한 가운데 서연은 가장 먼저 동자 얼굴 주변의 박리 부위를 선택했다. 윤관석이 말년에 미친 듯 문질렀다는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미세한 용재를 이용해 5.7 상부층을 극히 제한적으로 연화시킨 뒤 바늘보다 가는 헤라 끝으로 균열 사이를 천천히 벌려나갔다. 현미경 모니터 속에서 검은 7층이 미세하게 들리고 그 아래 회백색 조각의 가장자리가 드러날 때마다 검사실 안의 숨소리는 더 얕아졌다. 누군가가 문이라고 불렀던 부분이 번호표가 붙은 증거 트레이 위에 하나씩 옮겨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다. 이명선은 각 조각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위치 기록, 방향 기록, 표면이면 구분. 나중에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법정 대신 기록 앞에서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이 사건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작업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서연은 현미경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은 자세를 유지한 탓에 어깨와 손목이 돌처럼 굳었고 강태진은 현장 입회와 조서 정리, 참고인 보강 진술, 언론 대응 사이를 오가며 눈 밑이 푹 꺼졌다. 그럼에도 누구도 속도를 이유로 과정을 줄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조각 하나를 떼어내면 위치를 기록하고 고해상도 촬영을 하고 국과수 비교용 트레이에 옮긴 뒤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지루할 만큼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이야말로 윤관석이 만든 작품의 권위를 해체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어느 오후 서연이 선녀의 소매 문양 안쪽에서
유독 얇고 반투명한 조각을 떼어냈을 때 모니터 화면에 비친 단면 구조를 본 이명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늑골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말 자체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모두에게 같은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누군가의 몸에서 본래 숨과 함께 움직였을 뼈가 새해 동안 빛나는 무늬로 칭찬받을 뻔했던 장롱 표면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강태진은 기록지 위에 적힌 조각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눌러 접히지 않게 펴놓았다. 그의 일은 늘 죽음 뒤에 남은 문장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문장이 사람의 몸을 다시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동시에 사건의 공식 정리도 진행되었다. 종로서는 국과수 결과와 참고인 진술, 현장 재구성 자료를 토대로 1988년 김수빈 실종 사건 재수사 결과 보고 초안을 작성했고 윤관석의 급사 기록은 별건 자연사가 아니라 본 사건과 연관된 사후 정황으로 재분류되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의 문장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실종 추정이 윤관석에 의한 살인 및 사후 유해 훼손 은닉으로 바뀌고 행방불명이 장롱 이중 바닥 및 전면 장식 일부에서 유해 확인으로 고쳐졌다. 강태진은 그 문장들을 다듬으면서 형사로서의 습관대로 과장된 표현을 지워나갔지만 문장에서 사실만 남겼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잔혹함이 있었다. 그는 보고서 말미에 별도의 의견란을 만들어 1988년 당시 아동 실종 신고 처리의 한계를 짚었다. 올림픽 치안과 각종 사건에 밀려 실종 아동 사건이 충분한 탐문과 후속 확인 없이 흐려졌다는 점, 사회적 지위가 낮은 보호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호소로 취급된 정황, 인사동 일대 업계 내부의 침묵이 장기간 유지된 점 등은 개인 한 명의 광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었다. 수사과장은 초안에 눈을 훑다가 지나치게 자기 반성적인 거 아니냐고 중얼거렸지만 강태진은 지우지 않았다. 죽은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기관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사건을 놓치지 않았다. 인사동 장롱 속 아이 목소리, 나전 칠기 속 인골 조각, 골동품 장인의 광기 같은 제목이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을 돌았고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을 뒤섞은 표정으로 사건을 소비했다. 어떤 이는 귀신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었고 어떤 이는 윤관석의 기술을 괴상하게 찬양하는 말까지 했다. 강태진은 브리핑 때마다 의도적으로 비슷한 문장을 반복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괴담이 아닙니다. 실종 아동 살해와 유해훼손 은닉 사건입니다. 그는 장롱이 내는 소리를 둘러싼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공명현상의 가능성을 설명한 뒤 곧바로 김수빈의 이름을 다시 꺼냈다. 한서연도 보존팀 회의와 대외 자문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장롱의 공예사적 가치 여부를 묻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가치라는 말은 문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지금 공예품이 아니라 범죄의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차가움은 장롱을 둘러싼 기괴한 낭만화를 막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김 회장은 장롱 해체 중간 단계에서 서연과 이명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원을 찾았다. 직접 조각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고 그저 수빈이가 이제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보존 작업실 안쪽이 아니라 작은 면담실에서 도면과 사진 일부를 이용해 지금까지 분리된 조각과 하부 이중 바닥에서 수습된 유해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진을 오래 보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지만 마지막에는 흐릿해진 눈으로 도면 위 동자 얼굴 주변에 표시된 번호들을 천천히 짚었다. 여기가 제일 맞네요. 그 말에 서연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네,
윤관석이 가장 집착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손수건을 접어 무릎 위에 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빈이는 사진 찍을 때도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웃으라고 하면 쑥스러워서 얼굴부터 숨겼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얼굴을 제일 먼저 붙잡았네요. 면담실 공기는 그 문장 하나로 다시 무거워졌다. 이명선은 전문 용어를 완곡하게 바꿔 위로를 건넸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보종아의 손으로 조각을 떼어내는 동안 그녀가 줄곧 느꼈던 분노의 정체가 그 순간 더 명확해졌다. 윤관석은 단지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남아있어야 할 표정과 몸의 의미를 자신의 욕망에 맞게 다시 배열하려 했던 것이다. 장롱 전면 장식 분리가 대부분 완료된 날,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문짝은 처음 보았을 때의 화려함을 잃고 여기저기 빈자리가 뚫린 검은 판처럼 보였다. 자개가 떼어진 자리와 골조직 조각이 분리된 자리가 뒤섞여 펴면 전체가 상처처럼 얼룩져 있었고 윤관석이 그렇게 정교하게 맞추어 놓았던 선동자와 선녀의 형상은 더 이상 얼굴로 읽히지 않았다. 강태진은 그 문짝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것을 파괴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체. 더 정확히는 원래부터 잘못된 결합을 풀어 인간의 몸과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었다. 이명선은 최종 회수된 조각들의 목록을 정리하며 법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추정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같은 개체 유래로 설명 가능한 조각군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김혜자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음을 뜻했다. 김수빈은 새해 동안 장롱 속에 나뉘어 숨어 있었지만 이제 적어도 국가기록과 과학적 절차 안에서는 다시 하나의 피해자로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다. 장례는 크지 않았다. 김혜자는 요란한 위로와 호기심 어린 조문을 원하지 않았고 친척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 일 다시 꺼내서 뭐 하냐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빈소 한쪽에는 김수빈의 오래된 사진이 놓였다. 시장통 골목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수빈은 정말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고개를 돌린 채 웃고 있었고 앞머리 사이로 이마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강태진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절을 올린 뒤 뒤편으로 물러났고 한서연은 국과수와 보존팀 절차를 거쳐 인도된 회수 유해 일부와 함께 작은 상자를 정중히 내려놓았다. 김 회장은 상자 위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다가 하부 이중 바닥에서 나왔던 작은 은색 반지도 함께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수빈이 거니까 같이 가야죠. 장례식장 공기는 소란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팠다. 누군가의 비극을 외부의 서사로 소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침묵이 오히려 상실의 크기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강태진은 한동안 저녁 무렵이면 인사동 쪽으로 발길이 향하는 날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더 확인할 것도 더 물을 사람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형사는 때때로 사건이 끝난 자리를 직접 보아야 자기 안에서 문장이 닫히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윤관석의 옛 월백당 자리에는 찻집이 더 익숙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골목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림을 지나 다시 가격 흥정과 택배 이야기, 비 오는 날 손님 없는 푸념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 정상성의 회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강태진은 그 속도가 때때로 불편했다. 도시와 골목은 늘 그렇게 움직인다. 비극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장사를 못하고 장사를 못하면 삶이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을 버리는 대신 생활의 층 아래로 밀어넣는다. 문제는 그 밀어넣는 속도와 방식이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까지 함께 눌러버린다는 점이었다. 강태진은 사건 보고서 사본을 최종 결제함에 올려놓던 날
마지막 줄에 김수빈의 이름을 또렷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펜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적어도 서류 안에서만큼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질 즈음 한서연은 보존팀 정리 명목으로 연구원 창고에 남아있는 장롱 몸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갔다. 문짝이 분리된 장롱은 처음에 위압감을 잃고 속이 빈 목재 구조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관석의 손이 지나간 자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판재 끝에 집요한 다듬질, 보이지 않는 안쪽에까지 칠한 옷이, 이중 바닥을 봉인할 때 사용한 충전재의 치밀한 마금, 표면 장식의 위치를 계산한 얇은 연필 자국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한 인간의 기술은 분명 뛰어났고 그 기술이 향한 방향은 돌이킬 수 없이 추악했다. 기술과 윤리가 분리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은 장롱 한 점으로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해버렸다. 그녀가 몸체 옆을 지나가려던 순간 창고 복도 끝에서 바람이 한번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나무가 마른 소리를 내며 아주 가볍게 떨렸고 그 이상은 없었다. 아이의 울음으로 들렸던 소리는 장롱 문짝의 균열과 빈 공간, 그리고 윤관석이 만든 구조가 겹쳐 만든 공명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소리의 정체를 과학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국 들은 것이 누군가를 늦게나마 알아차리는 순간이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늦가을 어느 저녁, 강태진은 퇴근길에 인사동 골목 끝을 돌아 월백당이 있던 자리 근처에 잠시 멈춰 섰다. 해는 이미 짧아져 간판 불빛이 빨리 켜졌고 찻집 유리창 안쪽에는 젊은 손님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골목 담벼락 아래 서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넣었다. 몇 달 전 같았으면 오칠 냄새와 젖은 목재 냄새가 코끝을 먼저 치고 들어왔겠지만 이제는 볶은 차십 냄새와 비에 젖은 코트 냄새가 더 진했다. 그 변화가 이상하게 안도와 허물을 동시에 불렀다. 강태진은 길 건너 유리창에 잠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귀신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늦게 들은 거였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기록에 남길 문장도 아니었다. 다만 형사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 사건 하나를 마음속에서 보내는 방식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더 서 있다가 몸을 돌려 골목 바깥의 불빛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뒤쪽에서는 찻집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바람은 젖은 간판 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더 이상 장롱 문짝에서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일은 없었지만 인사동의 늦은 저녁 공기 속에는 여전히 한 아이의 이름을 뒤늦게 불러 주게 된 사람들의 무거운 숨이 아주 얇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숨은 적어도 한동안 누군가가 다시 쉽게 예쁜 물건이라고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그 골목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